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둘째를 출산한 30대 주부예요. 여자는 출산을 앞두면 친정엄마 생각이 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전 조금 달랐어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시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았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리고 주방에서 같이 음식이라도 만들라 치면 10분도 안 돼 투덕거리기 일쑤였죠.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고부를 보고 쌈딱 고부라고 불렀겠어요. 근데 희한한 건 서로 간에도 잘 싸우지만 둘이 편을 먹으면 더 잘 싸운다는 거예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남편한테 제 얘기를 듣던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제 나이가 너무 어렸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놀던 애라는 게 이유였죠. 남편과 저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국어 강사였고 저는 학생이었어요. 사실 제가 학창시절에 좀 놀았거든요. 중2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시면서부터 공부를 포기하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랑 몰려다녔어요. 그러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 결국 고2 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퇴를 했죠. 세상 어디에도 절 잡아주는 어른은 없었어요. 엄마는 이혼 뒤 연락이 끊겼고 아빠는 젊은 여자랑 재혼해 사느라 저한테는 신경조차 써주지 않았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절 어떻게든 쫓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 같았어요. 제 사정이나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루빨리 자퇴서에 도장 찍고 학교 밖으로 나가기만을 강요했어요. 그 정점을 찍은 게 고2 담임이었죠. 어느 날 고2 담임이 그러더군요. 넌 썩은 글 같은 애야. 같은 상자에 든 애들까지 썩어버리기 전에 골라내야 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대학 갈 친구들 방해하지 말고 넌 나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어차피 글러먹은 인생이니까. 그 말에 뚜껑이 열린 저는 자퇴서를 냈어요. 그리곤 속으로 결심했죠. 내가 반드시 대학에 들어간다. 대학 들어가는 날 합격증 들고 너 꼭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선생직 그만두지 말고 자리 지키고 있어라. 그날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해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죠. 그때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제 꿈을 지지하고 버팀목이 되어준 첫 어른이었죠. 그렇게 3년 동안 공부에만 매달린 저는 2년 만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다음에 수능을 봐서 인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일이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선 천지가 개벽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죠. 저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고2 때 담임을 찾아가진 않았어요. 왜냐고요? 제 합격을 통해 전 글러먹은 인생이 아니란 걸 이미 증명한 셈이니까요. 그리고 썩은 귤은 제가 아닌 그 선생이란 것도요. 그런 썩은 애 풀풀 나는 인간이 내가 찾아간다고 해서 반성을 하겠어요? 아니면 사과를 하겠어요? 오히려 자기 덕분에 대학 들어간 줄이나 알라는 망언이나 해댔겠죠. 그래서 그런 일에 시간 쓰느니 차라리 내 인생에 도움이 됐던 사람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검정고시 학원 강사였던 남편이요. 합격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저보다 더 기뻐했어요. 잘 버텼다고, 기특하다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 분위기 탓이었을까요? 전 그동안 꾹 참아왔던 제 마음을 고백해버렸어요. 좋아한다고요. 그랬더니 글쎄 남편 얼굴이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죠. 12살이나 어린 제자가 갑자기 들이대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전 쌤, 뭘 또 그렇게 놀라요. 여자한테 대시 처음 받아봐요? 하긴 그러니 그 나이 먹도록 여자친구가 없지. 암튼 쌤은 제가 찜했으니까 앞으론 절 좀 여자 보듯 해주세요. 계획에 없던 선전포고를 한 저는 그날 이후 남편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또다시 열공 모드에 돌입했어요. 그러면서도 짬짬이 남편을 찾아가 대시를 했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어서야 드디어 남편과 사귀게 되었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몇 년간이나 그렇게 목을 맬 정도로 내 남편이 대단한 남자였나 싶기도 하지만요. 그 이후 2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남편이 일하는 학원에 수학 강사로 취직을 했고 얼마 뒤 남편은 당시 원장이던 선배로부터 학원을 인수해 검정고시 학원 원장이 되었죠. 한 직장에서 매일 보는 건 좋은데 늘 붙어있다 보니 따로 데이트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남친이랑 남이섬에 갔네, 강남 유명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을 했네
이러는데 전 늘 남편이랑 교무실에서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분식이나 먹고 있고. 근데 그땐 그런대로 좋았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 내 편을 갖게 된 기분에 취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부터 또 다시 전 상처를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남편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직접 찾아뵙고 설득해 보겠다고 했죠. 사실 제 남편이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좀 흐릿해요. 무대뽀 정신이 부족하다고 할까? 암튼 그래서 제가 직접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당시 시어머니는 시장통에서 생선가게를 하고 계셔서 그리로 찾아갔어요. 어머님은 제 인사를 받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시간 낭비 말고 돌아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때였어요. 젊은 부부가 생선을 손으로 만지작거리자 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덩치 큰 남편이 칠 듯이 달려들며 사면 될 거 아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지지 않고 그럼 네가 만진 생선 다 사가라고 하셨죠. 그러자 부인이 나서서 생선이 부서진 것도 아닌데 왜 다 사라느냐며 난리를 쳤고 순식간에 시장통은 시끌벅적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싸움은 점점 커졌죠. 급기야 남자는 자판을 발로 차며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은 힘에서 밀리기 시작했고요. 그때였어요. 남자가 밀치는 바람에 어머님이 바닥에 나동그라지셨죠. 야, 이 새끼야, 우리 엄마 건들지 마! 그 광경에 헷가닥한 저는 그대로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 남자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개판이 됐죠. 어머님과 저 그리고 상대 부부가 뒤엉켜서 아우 어마어마했죠. 덕분에 저는 고등학생 때 이후 발길을 끊었던 파출소에 시어머님과 함께 나란히 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그 동네 쌈딱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보자 경찰이 대뜸 아이고 아주머니 또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암튼 그날 싸움은 남자가 먼저 저희 어머님을 밀쳤기 때문에 그쪽이 80%, 저희가 20%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끝이 났어요. 파출소를 나오면서 전 어찌나 창피하던지 아, 이 결혼은 이렇게 물 건너갔구나 했죠. 그런데 그래도 네가 놀던 애라 그런가 의리는 있구나. 조만간 상원이 통해 연락할 테니 그땐 멀쩡한 얼굴로 보자. 전 그렇게 몸빵으로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배꼽을 잡고 웃더군요. 그리곤 마치 예언처럼 자기랑 우리 엄마 은근히 케미가 잘 맞겠는걸? 이러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말은 정말 실현이 됐어요. 어머님과 전 그 시장통에서 알아주는 우주 최강 명콤비 싸움딱이 됐거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시어머니는 전생에 부부였을 거라고. 그렇게 싸우면서도 합이 잘 맞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2년 전 어머님이 미국 사는 아주버님네를 따라 미국으로 가시면서 쌈딱 콤비의 신화는 깨져버렸어요. 사실 이 과정에서 저와 어머님 사이는 완전히 벌어졌고요. 시집와서 5년간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저라고 남편이랑 단 둘이서 꿀 떨어지는 신혼을 보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서 같이 살기로 했던 건데 그간의 정은 어디 가고 어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세요? 그렇게 가시고는 2년째 연락도 없으세요. 저희가 연락을 해도 그때마다 주무신다거나 아주버님이랑 마트 가셨다거나 암튼 이런저런 핑계로 저희 전화도 피하셨죠. 아무리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큰아들네랑 살게 돼서 좋으시다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땐 전화도 안 했어요. 그참에 연 끊고 살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삼겹살을 사러 정육점에 갔는데 정육점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 시고모님이 입원해 계신 포천 어느 요양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님이랑 똑 닮은 분을 봤다고요. 혹시 자기 시어머니 미국 보내드린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 보낸 거 아냐? 기가 막혔죠. 저희 부부가 작당에서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집 일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한 소리 해주고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자꾸 그 말이 걸리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매번 저희가 전화를 할 때마다 주무시거나 마트를 가시죠? 그래서 그날 밤 정육점 아주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남편한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시켜 큰 집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죠. 이번에도 형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남편은 정중하게 어머님이랑 통화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형님은 어머님이 주무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전화기를 빼서 들고 어머님을 깨워서라도 바꿔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무식하게 굴지 말라며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무식해요? 2년 동안이나 부모랑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떤 자식이 가만히 있겠어요? 형님, 어머님 안 바꿔주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어머님이랑 통화 못하게 막으시면 저희 당장 미국으로 가요? 그럴까요? 그러자 형님은 마음대로 해보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 남편한테 당장 미국행 비행기표 알아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제발 그만 좀 해. 어떻게 넌 늘 그렇게 감정대로 움직이니? 전화를 못 바꿔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무런 형이랑 형수가 어머님을 두고 거짓말을 하겠니? 그리고 당신 임신 8개월째야. 그 몸으로 어떻게 비행기를 타? 그러니까 쓸데없이 분란 일으키지 말고 제발 우리 좀 조용히 좀 살자. 남편은 결혼해서 처음으로 저한테 화를 냈어요. 전 그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정육점으로 갔어요. 아줌마, 그 요양병원 포천 어디라고 했죠? 정육점 아주머니한테 요양병원 주소를 알아냈어요. 만삭의 몸으로 차를 끌고 포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알고 가지 않으면 찾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가 어머님 성함을 대고 환자를 찾아봤지만 글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정육점 아주머니가 잘못 본 모양이다 생각하고 돌아서려는데 저 멀리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그 목소리는 분명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전 간호사에게 지금 싸우고 있는 저분 누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환자 정보는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며 돌아가라더군요. 전 하는 수 없이 돌아서는 척 하다가 간호사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 복도를 내달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승혜. 어머님, 여기 계시죠? 어머님! 목이 터져라 어머님을 불렀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무거운 몸 때문에 얼마 못 가 간호사들한테 붙잡혔죠. 그렇게 질질 끌려 나오는데 병실에서 한 노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얗게 샌 머리에 깡마른 몸으로 말이죠. 맙소사, 정말 우리 어머님이었어요. 승혜야. 어머님은 절 보시자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간호사들한테 소리치셨어요. 이 망할 놈의 새끼들이 어디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당장 놔라 이 썩을 놈들아. 어머님은 녹슬지 않은 실력으로 욕설을 퍼부으시며 제게 다가오셨어요. 전 그런 어머님을 보자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늙었어? 완전 할머니 됐잖아. 너무도 변해버린 어머님 몰골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던 어머님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죠. 우리 쌈딱 고부는 그렇게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꺽대며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길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렸죠.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남편은 병원 측에 가족증명서를 제출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어머님이 빼내올 수 있었어요. 제 예상대로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킨 건 아주버님 내외였어요. 쓰레기 같은 것들. 그날 밤 전 어머님께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미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되고부터 형님은 어머님께 돈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군요. 경기가 안 좋아 아주버님 하는 일이 어렵다며 건물을 팔아주십사 했다고요. 건물이요? 어머님한테 무슨 건물이 있어요? 그동안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어머님이 예전에 돈놀이를 하셨었대요. 그때 돈을 꽤 모았고 그 돈으로 도려변에 작은 건물을 하나 사셨나 봐요. 없는 셈 치고 묵혀뒀더니 어느새 몇 배로 올라 현재 50억 가까이 됐다고요. 헐, 몰랐어요. 시장 통해서 생선 팔며 100원짜리 하나에 목청 높이시는 분이 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니. 암튼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께 건물을 팔아달라 닥달을 해댔고 어머님은 안 된다고 그건 줄 사람이 따로 있다고 버티셨대요. 어르고 달래도 시어머님이 꼼짝도 안 차 형님은 본성을 드러내더래요. 언제부턴가 아주머님 몰래 어머님을 굶기고 대놓고 폭언을 일삼았나 봐요. 아주버님 오실 시간에 맞춰서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곤 옷을 찢고는 그게 다 어머님이 한 짓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렇게 드세던 시어머니도 미국에서 오갈 곳도 없이 그런 상황에 왔으니 심신이 많이 쇠약해지셨던 거죠. 어머님은 아주버님한테 거짓말이라고 오히려 며느리가 자기를 굶기고 못할 말 다 했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치매 걸린 어머니 모시느라 저 사람 신경 안정제 먹으면서 살아요. 어머님한테 가슴욕 들으면서도 울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에 분란이 일자 아주버님은 형님 뜻에 따라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어머님은 돈에 눈이 먼 큰며느리 때문에 한순간에 치매 노인으로 낙인이 찍혔고 얼마 뒤 형님 손에 이끌려 지금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거였어요. 그런 시어머니한테 형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어머니, 살아선 여기서 못 나오실 거예요. 건물은 좀 천천히 갖는다 생각하죠 뭐.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 손에 들어올 건물이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그깟 건물 줘버리지 그랬냐 했어요. 그랬으면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되지 않았겠냐고요. 그랬더니 이년아,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줘. 줘도 내 빤스 한 장 안 빨아준 그딴 년한텐 절대 안 준다. 죽을 때 지고 갈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으면 어떡해요. 큰아들이 같이 살자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니 쌤통이다.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어머님이랑 말도 섞기 싫어요. 제가 지난날 서운했던 감정을 털어놓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년아, 너도 남편이랑 자식 새끼 끼고 알콩달콩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시애미 끼고 살 생각이야? 지 생각해서 미국으로 가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아무렴 내가 모가지 뻣뻣한 큰며느리가 좋아서 그 집에 살겠다고 했겠냐. 으이그 맹추야.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런 생각으로 미국으로 가셨는지는. 이게 다 어머님이 저 위해 주시려다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 등을 꼭 안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꺽꺽대면서요. 다음날 저는 미국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포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고요. 장례를 치러야 하니 당장 들어오시라고요. 수화기 너머의 형님 목소리는 슬픈 척 연기를 했지만 순간순간 들뜬 기색이 엿보였죠. 그리고 이틀 뒤 아주버님 내외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남편과 저는 두 분을 차에 태운 뒤 바로 경찰서로 갔죠. 동서, 장례식장으로 바로 안 가? 경찰서는 왜 온 거야? 전 사망 확인서에 자식들 사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곤 그 내외를 경찰서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외는 형사과로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형사 앞에 시어머니께서 멀쩡하게 앉아 계셨거든요. 전현이요. 전현이 날 요양병원에 감금하고 내 건물을 가로채려고 했소. 그뿐인 줄 알아요? 미국에 있을 때 툭하면 날 때리고 욕하고 언제든 버릴 수 있다고. 전현 좀 처벌해주세요. 전현 좀. 형님은 그 와중에도 쇼를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요,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요. 형사님,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심하셔서 저렇게 생사람을 잡으세요.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쇼하고 앉아있네. 야, 너 어디서 그런 씨도 안 먹힐 거짓말을 해? 어머님이 뭐? 치매? 네가 이럴까봐 병원 가서 진단받아왔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우리 어머님 아주 짱짱하시다고. 동계상도 빠르고 기억력이 나보다 좋더라. 근데 뭐? 치매? 이게 확 어디서? 그리고 아주버님, 제정신이에요? 아무리 옆편내가 좋아도 그렇지 와이프가 치매란다고 병원 진단 한번 안 받아보고 그 말을 믿어요? 이거 완전 똥멍청이 아냐? 당신 옆편내가 당신 엄마를 죽일 뻔했는데 근데도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와이프 말만 믿었다고요? 진짜 대단하다. 이봐요, 재수씨, 함부로 말 좀 하지 마세요. 설사 내가 실수를 했다고 쳐도 그땐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놀던 버릇 못 버렸다 해도 손윗사람한테 2년 전년이 말이 됩니까? 아주버님은 이 와중에도 형님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반말 좀 했다고 절 나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 미친놈아. 그래, 작은 애가 네 옆편네한테 욕하는 건 그렇게 가슴에 맺히고 네 옆편네가 네 애미 이 꼴로 만든 건 아무렇지도 않냐? 이런 썩을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이봐요, 형사 양반. 난 저 두 연놈 절대로 용서 못하니까 당장 잡아 가둬주쇼. 에라이 썩을놈들아, 이 똥물에 튀겨 죽어도 모자랄 것들아. 이번에도 어머님과 전 쌈딱 콤비로서 최선을 다해 아주버님 내외와 싸웠어요. 그날 어머님은 형님을 납치 및 감금,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사망 소식을 들은 형님이 한국으로 오기 전 부동산에 열악해 건물을 매각해달라고 했던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죄목이 하나 더 늘게 됐죠.
참,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건물부터 팔 생각을 하다니. 인겁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전 그날 경찰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 탓에 예정일보다 2주나 빨리 출산을 했어요. 제가 진통으로 고생하는 동안 어머님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그리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산만 해라. 그러면 그 건물 너 주마. 아들놈의 새끼들도 다 필요 없다. 지 마누라한테 빠져서 지 애밀 모른 척한 놈이나 만상 마누라가 지 애미 찾아 나설 동안 방구석에 뭉개고 있었던 놈이나 다 똑같아. 쓰글 놈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 이게 다 네 공이다. 그러니까 그 건물은 네 남편한테 10원어치도 주지 말고 네가 다 가져라. 대신 나중에 내가 혹시 치매 들거든 똥기저귀는 빨아줘야 한다. 건물을 주신다니 정말 고맙긴 했지만 진통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계속 떠드시니까 화딱지가 나서 그만. 아우 어머니 시끄러워요. 아파 죽겠는데 뭐라는 거예요. 똥기저귀는 무슨. 하고 질러버렸지 뭐예요. 어쩌겠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머님도 이해하시겠죠.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우리 고부 정말 전생의 부부였을까요? 이제는 남편보다 어머니 보면서 삽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